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대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1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관광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그림같이 아름다운 시골길을 달리고 있다. 호수와 산, 푸른 들판, 하늘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버스 안의 사람들은 창밖 풍경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 여행하는 내내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툼을 벌일 뿐이다.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이들은 계속 그렇게 서로 다투기만 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스리쿠마 라오의 책 직장인의 심리상자라는 책의 중에 한 구절입니다. 풍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속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속도에 미친 사람은 늘 지름길을 찾지요. 흔히 지름길이라고 하면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C 지점으로 곧바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B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새 버드, 탁 트인 해변 비치, 그리고 맛있는 빵, 브레드, 무엇보다 아름다운 여인, 뷰티 등등을 모두 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를 높이고 지름길을 가면 풍경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는 오늘도 속도와 효율성에 빠져 이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이제 잠시 멈춰보면 어떠실까요?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속도를 멈추신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드라마 눈사람의 OST 곡이었던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해보고 싶으면서도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여러 번 주저하게 만드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림 감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미술관에 가기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공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는 아니시지만 일상에서 그림을 감상을 해오시다가 그런 그림 감상을 나름대로의 소회를 엮어서 책으로 묶어내신, 그래서 너 이 그림 본 적 있니? 라는 미술 관련 책을 내신 작가분을 모시고 그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산의 작가이시자 미술평론가이신 안노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본인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운 우연을 만날 때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안산의 노라 안노라입니다. 네, 안노라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시죠? 네, 네, 필명 안노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이름의 의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동서문학상 그 수필 부분에 입상을 한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테이블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노라고만. 그러더니 어디에 살아요? 그래서 안산에 살아요. 이러니까 안노라네 안노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필명을 받았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안노라 같이 놀자 안노라 이렇게 또 웃기셔서 제가 그냥 필명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기는 아주 우연한 계기였지만 나름대로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세요. 필명이. 네, 제가 원래 저 노는 거 좋아하고 잘 놀아요. 네. 자, 근데 지금 잠깐 힌트를 뭐 주셨는데, 전 이제 원래 오늘 모실 때는 미술 관련된 글을 쓰신 분으로 그래서 그 책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글쓰기로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시네요. 아니 그냥 우연히 찾아와서 우연하게 글을 쓰고 또 우연하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겸손하게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우연 자체의 격까지도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진짜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원래 미술 쪽에 관련되신 일을 하셨던 건 아니시죠? 전혀 아니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30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미술 쪽,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람들이 미술 하면은 뭔가 거리감이 있고, 뭔가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 뭔가 이런 좀 이미지가 있거든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 뭔가 넘지 못하는 어떤 벽 같은 게 좀 있는데,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림하고 가까워지게 되셨고, 근데 책까지 쓰게 되셨는지 꼭 잠깐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단원 FM에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뭔가를 준비해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격식을 차려서 자기를 소개하거나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단원 FM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주로 소탈하고 진심에 가까운 마음들, 이렇게 알맹이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금방 귀에서 느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네. 뭔가 너무 포장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를 드는 네. 거예요.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과거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우여곡절이 있게 표시하면서 현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후광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을 때마다 성격적으로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물으면 아주 간략하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하자면요. 저는
한 25년을 23년에서 5년 정도를 한 직장에서 있었고 와, 예. 그 전에도 또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병이 찾아와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 그럼 뭘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게 그림이나 제가 그림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음악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음악 공연, 연극 공연, 그림 감상, 특히 저는 조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거기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막 만져보고 살짝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만지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해봐야지 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것도 바로 그림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역사를 가리키는 일을 했거든요. 일종의 사탐 강사였는데 역사를 가리키다가 그 역사를 가리킬 때 그림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도 좋아하고 많이 알았고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쳤던 오랜 노하우가 있었으니까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그냥 역사 쪽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었는데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림에 대한 강의가 들어오고 또 그림에 대한 동서문학상 수상하고 난 뒤에 그림에 관해서 글을 써달라는 신문사 지방 신문사에서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그거를 1년이 넘게 연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점점 그림에 대한 글이 들어오고 또 마침 그때 브런치 작가에 응모를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이 그림 본 적 있니? 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는 그림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책이 너 이 그림 본 적 있니? 라고 약간 좀 도발적인 책이에요. 네. 그런데 책의 내용을 봤더니 이게 따님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예. 왜 그렇게 좀 글을 쓰실 때 그렇게 기획하신 의도가 있으셨나요? 그림을 주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림의 강의를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한번 책장을 쭉 훑어봤더니 생각보다 제가 젊었을 때 그림에 관한 이론서를 많이 읽었더라고요. 뭐 칸딘스키가 낸 점선면이라든가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책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내가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낯설게 그림을 딱 한 번 보는 것에 차이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해 줄까. 그런데 그림 설명이 글로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봤더니 좀 딱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우리 딸한테 이 그림을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어쩌면 딸이 성장하는 과정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림, 그런 화가들을 성장의 과정에 맞춰서 한번 소개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 대한 그 독자들의 평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 이 글 쓰신 기존의 그림을 설명하는 마치 설명문을 듣는 듯한 뭐 그런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마치 딸에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듯이 하는 그런 글의 흐름을 따라서 그림을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정겹게 다가오더라 이런 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림이 좋으셨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시청 앞에 프레스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 20층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오랜 기억이지만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항상 거기 가서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을 듣고 나면 감동이 너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해가지고 쭉 삼청동까지를 걸었어요. 그러면 삼청동에는 그 당시만 해도 야외 전시장이 많았고요. 그 그때는 갤러리라고 안 했거든요. 그 화랑에 야외 전시장을 가면은 그렇게 조각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아까 들었던 음악 또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그림이나 전시들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이상하게 그냥 좋았어요. 왜 우리가 좋은 건 이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았는데 한번 지금도 이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동덕여대 졸업 전시회가 열고 있는 화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간 거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문을 열어서 작품 하나하나를 보는데 한 작품 밑에 이런 귀절이 있는 거예요. 내게 또 다른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그림이 또 다른 언어였구나. 그것 때문에 회화 쪽은 훨씬 더 본격적으로 제가 조금 그림을 보러도 다니고 화가에 대해서 그때는 뭐 이런 훗날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면 실은 제가 책에서도 밝혔는데 제가 좀 끼가 있고 잘 노는 여자거든요. 젊었을 때 탈춤을 했어요. 예. 탈춤을 했었는데 그 탈춤 회원 중에 그때 당시에 신촌에 우리마당이라는 곳에서 탈춤을 배웠는데요. 그 홍대 다니는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그 언니가 예전에 지금 같은 지하철이 없는 일산까지 가는 교회의 그 열차가 신촌역 바로 앞에 지하를 새내어서 이 조속과였으니까 이렇게 토르소들을 네.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니네 놀러를 가면 지하 가득 흉상이 있었어요. 그게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까만 옷에 까만 바지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궁금했던 조각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화본을 들고 화첩을 들고 그러면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화가에 대해서 조각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조각의 가슴에 손을 대면 진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쭉 이어졌지만 그림이나 조각이나 음악은 밥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밥이 안 되니까 결혼하고 이제 그 일들을 손에서 다 놓고 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다 놓고 그 엄마의 힘으로 산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이게 좀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게스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 하늘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느껴요. 아니 똑같은 그림을 보고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떤 분은 그런 걸 참 민감하게 느끼고 가슴에 다가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같이 이렇게 참 팍팍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런 감동이 없는데 왜 하늘은 이분한테 이런 감성을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그런 감성이 안 주셨는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미술이 뭔가요? 한마디로 선생님한테 말씀 부탁드린다면 나한테는 미술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시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들으시면 다 웃겠지만 요즘 그게 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겠네요, 진짜. 예. 웃으면서 하는 얘긴데요. 그게 사실은 요즘 치유나 위로라는 말이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판단이 가해지지 않는 소도와 같은 땅. 내가 마음속에 품은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도 되는 곳. 또 내가 어딘가에 상처받았다면 그거를 남 앞에서 차마 밝히지 못하고 굴 속에 파묻히듯이 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화첩 속을 이렇게 저렇게 뒤적거리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나? 실은 아직도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위로와 힐링을 주던 미술이 어느 날 나한테 밥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복한 사람을 얘기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얘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아주 상위 1%의 그런 부류에 속하신 선생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주 쬐끔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게스트분들 중에 가장 고급진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스승님하고 마주 보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뭔가 제가 손을 가지런히 안고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자,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피아노 연주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번 16번째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연주곡을 내보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 지금 선생님을 가만히 뵈니까 저는 미술만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해박하신 줄 알았더니 처음에 음악 그리고 탈춤 거기에 조각 아니 이 예술 쪽으로는 뭐 못하시는 쪽이 없는 다 관련되시는 제가 점점 낯설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밥으로 얘기하셨는데 야, 이런 거 몰라도 새끼 밥 먹는데 지장 없어 라고 우리는 농담 삼아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밥하고 관련되면은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밥하고의 인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록 밥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모를 예술을 향한 근원적인 희구라 그럴까요? 그걸 찾게 되고 동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다행히 우리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길로 가서 이렇게 지금 어떤 일가를 이루신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술을 즐기시고 미술을 즐기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일반인들이 미술품에 접근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청취자들한테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요. 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제가 뭐 그렇게 궁금하겠어요.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음악이나 그림이나 일종 말하는 예술, 밥이 되지 않는 것들을 무용한 것들이라고 생각 많이 하면서도 왠지 또 그거는 고급스러운 문화라고 생각하셔서 낯설게 느끼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시 같은 데를 가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입구 맨 앞에 가면 그 이번 전시에 대한 기획의도 설명 같은 거, 화가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리고 또 가이드,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시면 귀에다가 꽂고 이제 그거부터 막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전혀 다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밥이 아닌데 내가 꼭 순서에 맞춰서 영양가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시장을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훅 둘러보셔요.
글을 읽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이 너무나 화두가 되어버렸는데 물론 그 말은 맞아요. 나중에는 알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신 미술이나 예술이라는 것은 지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 숨겨져 있는 감성을 흔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면 그거는 정직한 예술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림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그림이 가장 내 마음을 끄는지 당신의 눈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감각, 내게 오는 시각적인 정보들을 그냥 믿으시고 그 그림은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그림이 참 좋구나. 그리고 그 그림이 왜 좋은지 만약에 그게 오디오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 공통점이 있나? 그러니까 전시를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인 흔들림을 먼저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훑어보게 되거든요. 쓱쓱쓱쓱만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지를 갔을 때 너무 많이 가면 가기는 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전시회를 가신다면 사전에 조금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정보를 알 필요는 있지만 전시회장에 가셨을 때 내 감정을 움직이는 그림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난 뒤에 지식적인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해라. 절대 다 보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전시가 유난히 마음에 들었다면 전시회를 끝나고 나면 엽서도 팔고 이번 전시에 대한 도록을 팔아요. 근데 다른 부분을 조금 아끼시고 도록이 아주 비싸지는 않답니다. 도록을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도록을 하나 마음에 드는 전시일 경우에 사갖고 오시면 이제 그게 미술에 입문하는 처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급스러운 예술 어려운 클래식 그걸 비싼 가격을 주고 들어야 되고 어디 가서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하고 그림을 잘 모르는데 혹시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또는 이건 왜 마음에 드는지를 설명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가를 고민하는 막 머릿속으로 이런 게 작동하잖아요. 일단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 기본은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울리는 그림, 내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화가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그거를 꼭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리거든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일반인들이 미술품에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가슴을 움직이는 그림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내 가슴이 이끄는 대로 한번 가서 그 그림을 만나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요새 현대 그림은 너무 어렵다. 현대라고 붙은 것도 현대 음악, 현대 시,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난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익숙한 그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장면을 얼마나 잘 모사했나라고 하는 쪽의 그림들에 대해 끌릴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그림들에 대한 배경이나 지식 같은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이 단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서게 되는 걸까요? 어떤 거든지 입문은 감정을 울리는 거지만 저희가 왜 책을 고르거나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은 기제가 작동하잖아요. 내가 왠지 읽었는데 마음에 뭉클한 거를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작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다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 대한 책으로 넓혀지듯이 사실 지금 현대 미술은 어느 정도의 철학적인 부분을 담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술이 지금은 아트라는 게 단순히 옛날에 어떤 조각이나 회화나 생활 공예까지를 포함하던 시기를 19세기 이후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 미술을 모던 아트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합니다. 동시대 미술. 그래서 그것이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컨템포러리 아트는요. 해프닝, 퍼포먼스 또는 생활 어떤 오브제만으로 또는 레드메이드 우리들이 다 아는 듀샹의 샘처럼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경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전에 미술이 지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작품 하나만을 떼서 그 작품에 대해서만 보는 거는 그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입문 단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좀 더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떤 시대에 나왔지? 왜냐하면 언어가 작동하기 전까지 의미는 탄생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림은 또 다른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이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지 그림의 언어를 해석해야 의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는 그 그림에 대한 언어가 있었겠죠. 그것이 독자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미 완성했던 추구해왔던 기존의 화가들, 역대 미술사를 움직여왔던 그런 화가들이 성취한 것들을 그대로 받고 그 받아놓은 성취 위에서 자기의 언어를 변경도 하고 덧입히기도 하고 빼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게 그런 흐름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왠지 그림에 끌린다라고 하면 전시회를 자주 가보세요. 무료로 하는 전시도 있고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의 전시회 가격이 있는데요. 한번 좋은 전시가 있을 때 내가 그 전시를 자주 가보거나 또는 우리가 서점에 한번 들리잖아요. 그러면 서점에서 미술 코너에 가서 화집을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구상화는 내 눈에 금방 들어오고 추상화는 잘 들어오지 않고 현대미술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고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구상에서부터 청취자분들은 구상에서부터 천천히 넘어오시되 현대미술 그러니까 시대의 언어를 담는 거예요. 중세의 그림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중세는 신의 나라였으니까 신의 말씀, 글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림으로써 조각으로서 그 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글이 그림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림이 그 시대가 됐어요. 그림이 생활 양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있는 그 미술, 현대에 있는 전위예술을 가만히 보면 고독을 담고 있거나 자본주의의 폐해를 담고 있거나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작가의 언어로 해석해서 그 주제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림으로 글을 읽었다면 그러니까 글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면 지금은 모든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현대를 이해한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만 현대미술이 이해가 가능해요. 예, 우리 선생님이 워낙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목소리만 듣고서도 지금 당장 아마 미술관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심초가 부릅니다. 사랑이여.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또 내 사랑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먼 잊어 먼 잊어 예, 유심초의 사랑이여 듣고 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실 때 우선은 이제 미술관에 한번 찾아가 봐라. 그리고 가슴을 움직이는 나한테 다가온 그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이다 이런 것들은 집에서 흔히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편하게. 근데 미술은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점하는 작품이다 보니 결국 거기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안산에서 서울에 있는 여러 화랑들을 찾아가기에는 참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제약, 물질적인 제약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산에는 그래도 미술관이 우리가 어떤 떠오르는 미술관만 해도 경기도 미술관이 있고 또 김홍도 미술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술을 감상하시고 미술 평론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미술관에 대한 느낌이나 소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물론 그냥 자주 찾아가면 일반인들은 뭐 이용하는 이용하는 방법이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용하는 방법에? 제가 이제 미술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미술관을 꼭 들리고 미술관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 제가 보고 싶었던 작품을 보려고 막 애써서 이제 유럽 여행을 몇 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한 번도 그 장면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좀 큰 아이들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그 바닥에 앉아서 미술관 바닥에 앉아서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한 걸 발표하거나 토의하는 거를 매번마다 봤어요. 매번마다. 그 여러 번 가는 동안 매번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진짜 그냥 어떤 장식으로서 교양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거나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미술 감상이나 미술과 되게 가까울 수 있는 예술에 관한 교육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이 되게 좋았고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술관 자체도 유럽의 미술가들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이나 소파들이 군데군데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다가 지치면 앉아서 쉬고 또 잠깐 차도 마시고 그러다 다시 와서 또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미술관을 지금 경기도 미술관, 단원 미술관 포함한 우리나라 미술관을 주로 가보면 좋은 전시, 기획이 훌륭한 전시일수록 소파라는 건 의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얼른 구경하고 나가게 만들었나 싶은 마음이 의심이 들을 정도로 정말 앉아서 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1시간 반 지나면 허리 아프잖아요. 또 한 번도 아이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발표하고 막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또 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발표하고 토의하는 걸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미술관이 시설이 훌륭한 미술관이 있어도 우리는 왠지 낯설고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있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정말 응원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 미술관은 새로운 기획전, 그러니까 우리 안산 그 화가들만이 아니라 국내 유수의 화가들을 자꾸 발굴해서 기획전을 끊임없이 열고 있어요. 김홍도 미술관도 우리가 안산의 자랑인 단원 김홍도 작품을 시에서 경비를 들여서 사서 진품을 전시하고 어떻게든 그런 것들의 거리를 좁히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실은 안산 시민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주로 어디를 가시냐면 서울에서 유명한 기획전이 있다. 유럽의 어떤 박물관하고 결합해서 또 어떤 작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매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실은 저도 지금 예매를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건 꼭 부탁도 드리고 싶은 건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이 제발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미술관에 가보시라.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주말에 저희 그 안산에 있는 미술관 자녀들하고 같이 가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모르지만 아이도 모르잖아요.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의 우리 그 미술을 가깝게 접할 수 있고 또 교육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네, 방금 얘기에 이제 다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안산에 있는 미술관에 대한 소회. 근데 지금 아주 훌륭한 전시들을 나름대로 애써서 지금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기획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엄숙성이라 그럴까요? 네. 경직성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부터도 미술관에 들어가면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네. 경건한 마음으로 네. 조용조용 발걸음을 하면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소리를 낸다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공중 도덕을 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의 없는 짓 같기도 하고. 제가 잠깐 말해도 돼요? 네, 지금 시간이 아니 저 꼭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미술관에 가면 가이드들이 우리가 그 미술 작품 앞에서 토론할 수 있잖아요. 네. 조용히 하라고 꼭 쫓아와요. 음, 엄청 화나지요. 미술은 그렇게 멀리서 쳐다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술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라고 함께 하라고 존재하는 네. 거거든요. 요셉 보이스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술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술이다. 그런데 조금만 떠들거나 가까이 가면 바로 제재해요. 우리는 이 문화는 좀 힘을 합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네. 강력하게 외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의 대열로 서면 이제 경제적으로 따라왔는데 그만큼 우리가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즐기는 그 문화만큼은 아직까지 좀 지체 현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생활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런 미술관 다녀왔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미술관은 미어 터지는데 이게 삶에서의 미술관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은 그런 좀 과도기적인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곡을 한 곡 듣고 이제 우리 선생님의 인생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곡이 포르우나 까베자라고 하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삼중주의 곡입니다.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의 OST로 나왔던 곡이었죠. 네. 포르우나 까베자 먼저 듣고 그다음에 선생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이 곡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예. 곡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갑자기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것만 네. 말씀드릴게요. 실은 이 여인의 향기 OST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아마 대부분 다 그 춤추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탱고나 이런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아스토로 피아졸라가 이제 편곡한 곡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머리 하나의 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경마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경주마를 인용해서 이 영화에서 사랑에 밀고 당기기에 아주 조금은 졌던 미미한 차이로 진 남자의 심정을 읽고 있는 곡이라고 하고요. 그런 내용을 모르셔도 우리가 왜 가끔 음악 중에서 클래식이 너무 무겁다면 이런 춤곡, 왈츠, 탱고 이런 곡들을 비 오는 날 한번 들어보면 옛 그 추억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의 수상한 추로를 지금 딱 해야 되겠다 싶은데 예, 조각도 좋아하시고 예, 그다음에 미술도 좋아하시고 예. 음악도 좋아하시고 탈춤까지 하셨다면 예. 방금 얘기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예, 제가 춤도 되게 좋아해서 네.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 아이한테 제가 그 너희 그림 본 적 있니? 네. 우리 아이 이름이 누르인데요. 네. 누르는 6살 때부터 재즈 댄스를 가르쳤어요. 와, 예. 왜냐하면 몸이 아주 커다란 언어라는 거,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몸을 자꾸 따독거리고 또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자꾸 북돋아 주세요. 와, 이게 종합 예술이시네요. 뭐 이게 미술 하나만 제가 저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니 좋아만 하고 잘하는 건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하고 똑같을 거예요. 예. 자,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인생 그림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원래 전의 일을 과거의 일을 별로 얘기하고 싶어라 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저도 좀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누구나 그렇듯이 가슴에서 꺼내서 만지작거리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밤새 잠 못 들고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화집에서 만난 그림이에요. 해변의 수도승이라는 이 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인데요. 독일의 화가고 한 1800년도 초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저 잠깐만요.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해변의 수도승. 해변의 수도승. 네.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께서는 구글에서 한번 해변의 수도승이라는 그림을 한번 펼쳐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화면 전체 반 정도보다 더가 아주 광대 무변한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초록색에 가까운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누런 모래밭이 있는데 전보다 조금 큰 수도승이 홀로 서 있어요. 그림 지금 저도 방금 네. 검색을 해봤더니 그림 자체는 되게 단순하네요. 예.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 가서 독일에서 이 그림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좀 울고 왔습니다. 와.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원화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런 화집에서 그림을 보면서 뭉클했던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이 그림이 주는 그런 아득함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내 눈앞에는 오로지 하늘과 바다밖에 펼쳐져 있지 않고 그저 나는 한 겹의 갈색 우돈만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어쩌면 운명이 앞에 있을 수도 또는 고난이나 기쁨이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삶이 오로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 혼자 그 삶을 마주하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림을 참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이 왜 그 뭉크를 기억하실 거예요. 네. 워낙 그 절규. 절규가 패러디가 많이 네. 돼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뭉크하면 죽음과 가장 가까웠던 화가라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누나들 죽고 뭐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프리드리히도 그랬어요. 아, 어머님 죽고 또 누나도 죽고 자기 남동생은 자기가 물에 빠져 있는 걸 건지려다 죽고 늘 죽음과 가까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화가 작품의 특징이 뒷모습을 그리는 화가예요. 예, 지금도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네. 자기가 나중에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도 여인의 뒷모습을 그리고 또 달빛이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뒷모습 아니면 옆모습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거대한 떡갈나무, 자연의 빙해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풍경을 통해서 운명을 그린 듯이 또는 뒷모습을 통해서 그이의 역사를 그린 듯이 한번 제가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또 이 기회에 막 광고를 할까요? 한번 쳐다봐 주시고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그림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이 창문 정도의 크기예요. 여기 사이즈가 나오네요. 110에 172니까. 지금 딱 여기 보이는 네. 요 사이즈.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사이즈가 뭔지 아, 모르죠. 네. 아니요, 1m 10에 1m 70. 70. 네. 네. 어느 정도 대충. 진짜 이거를 조그만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작을 놓고서 보면 또 새로운 감동이 좀 있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원화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이 말 또 꼭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여러분들 요즘 전시회에 어떤 뭐 디지털 식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영상으로 그림 작품들이 오는 경우 네. 전시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원화를 보여주지 않고 요즘이 워낙 미디어 시대니까 영상으로 그걸 가볍게 틀어주고 전시 관람료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대신 어디에서 원화전을 한다고 하면 꼭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그 질감, 마띠에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질감, 그런 알 수 없는 힘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원화전시 꼭 가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한 16번의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대개 오시는 분들이 방송이라는 낯섦 때문에 이렇게 긴장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 던지는 제가 제 질문이 무척 초라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 진행을 좀 계속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고 이보다 좀 더 깊은 미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라포엠이 부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